최근 세계 채권 시장 움직임 보면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 1%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금 금리도 0%대 보이면서 중국의 이 저금리, 이것은 내수 확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주식 시장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중국 시장 추천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논리가 맞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중국 얘기하기 전에 이 경쟁 주식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시장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오늘 뭐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관세법 하원 통과죠. 그래서 일중 그래프를 보면 하원에서 통과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뭐 미국 주식 좋았습니다. 근데 통과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일중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장마판에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관세법이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연방세입위원회 거기서도 한 표 차로 통과했었는데요. 일부 강성 공화당 의원의 반발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반발은 이 트럼프가 사실 그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이걸 해야 자기 자신의 체면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축소시키겠다는 굉장히 압력이 있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화당 의원 중에 반대가 2표, 그 다음에 기권이 1표 정도 나와서 사실상 이탈세가에 대해서 만장일치는 되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1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과연 상원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통과는 되겠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서 트럼프 정부가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감세법을 불발할 때는 트럼프 노믹스가 사실상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는 측면에서 공화당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 추진하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의 우려가 지속되겠다. 특히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할 때는 일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적자가 한 4조 달러 늘어나는 거로, 물론 기관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마판에 주가 상승분을 전부 끌어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기고 있고, 대통령 서명은 뭐 당연하겠죠. 트럼프가 과연 핵심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놓고 상원을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국 시장 살펴봤고 이제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이번에 인하되면서 0.95%,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예금 금리가 0%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은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은 지금 그 금리를 내치면 이렇게 내수 확대에 대해서 중국 주식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4월 중순 이후에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을 좀 봐야 되거든요. 왜 중국이 금리를 이렇게 내려줬을까 하는 측면은 중국 경제가 4월 이후서부터 관세형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그 경기 침체세가 아주 뚜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는 5.4% 갔죠. 그런데 4월 들어서는 관세 영향이 되면서 중국은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데, 제조업 PMI가 49로 경기 침체나 회복이나 경계선인 50m로 떨어졌죠. 그 후에 발표된 내용들은 뭐 우리 캐서분께서 정리해서 그때그때 잘 전해줬습니다는, 이걸 물가적 측면과 중국의 주요 성장 항목별로 나눠서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CPI라든가 PPI 이런 건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고요. 그 이에 발표됐던 대미 수출,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이건 누적 개념으로 하죠. 전부 중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미국의 관세 협상 직전에 사실 그 중국이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 금리, 그리고 헬리콥터 밴식으로 돈을 쏟아붓는
이런 쪽에 이렇게 정책을 내놨죠. 상당히 준비된 것으로도 그렇습니다.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규모 자체로 보면 작년 9월 24일 날 사실 그 내용 구이사 대책이라 해서 그때 규모가 굉장히 멤버드급이었거든요. 그게 버금되는 멤버드급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멤버드로 나왔는데 경기 부양하려면 좀 시차가 있거든요. 1년 정도 시차가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9월 24일이니까 9월 24일 1년도 안 되기 전에 또다시 멤버드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확대를 통해서 이걸 모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멤버드급으로 하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을 추천해달라. 중국 주식을 좀 사달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중국은 금융 완화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재정과 구조조 정책, 이건 다 빼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이번에도 빠져서 사실 앞으로 이번에 대책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과연 살아날 것이냐, 중국의 내수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더 위험에 빠질 것이냐, 지금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관세 이슈가 본격화된 이 4월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 중국 주식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으로 사실 지수 움직임은 미국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내수 부양이고 중국이 미국에 버금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것이 그런 기대를 반영해 중국 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 주가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히 말씀드리는 작년 12월에 미국 주식 팔아라. 근데 올해 관세 부과 이후에 4월 달에 미국 주식이 가장 안 좋았고 일부 증권사에서 일부 증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미국 주식을 담아라. 근데 지금 와서는 미국과 중국을 같이 한번 담아라. 이런 시각으로 시청자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세 영향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워터폴 이펙트와 리플 이펙트에 따라서 다르다. 관세 영향에 따라서 워터폴 이펙트면 아무래도 중국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회복되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중국 주가가 빨라야 되죠. 근데 리플 이펙트가 발생했으면 그동안 관세 부과에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회복 과정에서 미국이 이렇게 주가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4월 관세 부과 이후에 그동안 관세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서 유예 협상에 들어가니까 자, 좀 관세에 대해서 강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회복에 들어가겠죠. 예. 그럼 많이 떨어진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을 추천했던 겁니다. 중국 주식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까지 한번 반영을 보겠습니다. 4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S&P가 15.8% 올라갔습니다. 상해 지수는 9.1%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중국의 붉은 빅테크, 붉은 테크라 그러죠. 이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와 상해 지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24.4%입니다. 상해 지수는 상해 지수 9.1%,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증시에서는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중국 주식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부적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멤버드급으로 이번에 그 경기 병책해서 내수가 확대된다. 이런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증권시장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 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금금리마저 0%대로 떨어졌다. 네.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선진국은 재정적자 국가채 문제 때문에 국제 텐트럼 현상이 발생해서 매일 이 문제를 전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주제 갖고 얘기합니다는 예. 사실 경제방송은 유튜브의 클릭수와 관계없이 이슈가 되는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EU 재가입 문제도 좀 얘기를 했었고 오늘 우리 서캐스께서 일본의 문제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는 유튜브의 클릭수와 관계없이 전부 이렇게 경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은 다 보여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김천 PD께서 주제의 다변화를 굉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선진국들이 국제 텐트럼으로 오늘은 좀 소폭 좀 이렇게 만나리긴 했습니다는 전부 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미국 금리 한번 중국 금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이제 뭐냐 이 중진국 단계거든요. 고도 성장 단계 여전히거든요. 성장률이 5.4% 1사분기 같지 않습니까? 미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금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1.6%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사실 미국은 지금 4.5%대 가죠.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2.7%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100bp 정도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4.5%대에 비해서는 300bp 차이 납니다. 그러면 주가가 자 일부 금리가 떨어뜨리는데 중국 증시가 내수가 배양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캐리 자금의 형태니까 자 한국과 중국과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우리가 100bp 높다. 미국이 100bp, 300bp 높다. 그러면 내수 확대해서 중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금이 이탈돼서 중국 증시가 3,300을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저금리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의 후행 변수냐, 선행 변수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냐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증시도 살아나지 않아? 자, 금융 완화니까 이번 주 들어서 예금 금리를 0%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금리를 0% 떨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자 금리를 좀 올려서 유동성 안정이 있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사실 그 자금 꺼내서 실물 경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금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럴까? 금리를 떨어뜨려도 저축이 더 증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저축률 보겠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34%입니다. 미국은 3.4%입니다. 10배나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예금에 잡혀 있는 것만 300조 위안입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5경 8천조입니다. 이게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접질러게 얘기해요. 5경 사실 8천조 원입니다. 근데 예금에 잡혀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 이것도 돈은 노는 자금입니다는 중국 사람들은 벽장석에도 많이 갇힙니다. 이걸 호딩머니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예금에 잡혀 있는 것과 호딩머니, 벽장석에 갇혀 있는 것, 제도권에서 탈퇴되는 것, 이걸 1대1로 보거든요. 그러면 5경 8천 원이 또 벽장석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쳐. 그러면 자 지금 돈이 노는 자금들이 10경 원이 넘는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셀이 붙다 하더라도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들어가야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 돈을 셀이 붙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결국 벽장석에 가두게 되고 예. 이자가 적은 예금을 예금, 요금을 예금 이런 쪽에 1년 만기 예금 이런 쪽에 가둬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중국 정책의 악순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 일본의 사례도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예전에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 돈을 국민들한테 뿌렸더니 이 쓰라고 한 돈을 다 저축을 하면서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떠오르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중국의 잠자는 돈이 10경 원이 넘는다면 그리고 돈이 잠자는 구조적인 문제 혹은 심리가 있다면 이거는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아무리 많이 뿌리더라도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좀 이론적으로 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실물과 금융과 연계해서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위 Monetary Transaction Load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거기서 리기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케인즈안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를 시청자분랑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설비 투자가 증대되고 총수가 민간 소비가 증가해서 총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 승수 효과, 소비 승수 효과에 의해서 경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과 금융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사실
돈이 돈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휴지조각처럼 돈값이 없다 하면 결과적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적정금리라든가 이런 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저금리 함정, 유동성의 함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은 LM 곡선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결과적으로 사실 LM 곡선이 누여 있는 형태가 되죠. 이때는 돈을 자꾸 뿌리면 안 되죠. 재정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중국도 약간 금리가 그런- 굉장히 낮아서 총수에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금리가 총수에 오는 일라스틱 탄력성 문제가 이렇게 제로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유동성 한정화 빠졌을 또 하나 국면에서 보면 금융 사이드에 돈이 풀더라도 실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다이카타 이코노믹입니다. 이분법 경제라 표현하죠. 그래서 다이카타막을 디스 다이카타막으로 연계 경제를 할 때는 어쩌냐? 결과적으로 핵심을 해결해야죠. 그러면 자,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원래 금리가 낮으면 돈을 풀어야죠. 시청자 여러분, 돈을 풀어야죠. 써야죠. 근데 왜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예금이 증대하고 퇴장머니가 증대될까 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도 예금에 잠자는 거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중국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금리 완화하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트럼프와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떠냐?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죠. 그럼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아무리 금리 완화해도 돈을 실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금 금리를 이번 주 들어서 0%대로 하더라도, 자, 일반적 상식은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걸 인출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번에 예금 금리가 이렇게 0%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돈이 밖으로 실물 경제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 자막에 있습니다는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돈이 잘 안 돌 가능성이 중국이 높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일부에선 중국이 지금 금리 낮추는 것은 내부 문제뿐 아니라 이 미국과의 싸움,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반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일반적 생각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막힌다. 예. 그러면 내수 확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면 사실 트럼프의 관세에 영향을 흡수하겠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경제가 돈을 풀어서 내수가 확대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났던 G7에서 자, 앞으로 세계 경제라든가 미중 간의 경제에서 관건은 지정학적 위험보다 지경학적 위험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초에도 이게 올해의 세계 경제라든가 미중 간 패권 마찰이라든가 트럼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지경학적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G7 회의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정학적과 지경학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 영어학적으로 연초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지경학적 위험이라는 것은 경제와 안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지정학적 인덱스를 산출했는데 지금은 지오 이코노믹 인덱스를 산출하는 게 최근의 모습이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해외 투자할 때 지경학적 위험이 지정학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 해서 이미 지수 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미중 간에 이렇게 관세에 따른 마찰에 대해서 중국이 내수 확대를 해서 흡수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항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수 확대를 통해서. 그런데 경제 패권 다툼에서 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경학적 위험은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안보와 경제가 분해서 지경학적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더라도 왜 실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자, 내수 확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관세 정책에서 지경학적 위험이 더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실물과 금융의 다이카타마이죠. 이분법 경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오히려 미국과 지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시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그동안 금융 완화 정책에 의해서 누적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부양책 필요 없습니다. 예금 금리, 예금에 잠겨 있는 것 한 5경 원 정도, 그다음에 벽장 속에 가져 있는 것 5경 원 정도 추가적으로 뿌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끄집어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실물에 들어가면 중국 경제 살아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돈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경제를 살리고 중국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잘 요약해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는데 이 중국이 진짜로 살아나려면 경제가 좀 회복하려면 인위적으로 지금 내수를 늘리는 거는 한계에 봉착을 했으니 미국과의 관계 개선, 디리스킹에 나서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봐야 될까요? 네, 중국 내부적으로 좀 이제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하는 게 낫냐, 구조 개혁 정책이 하는 게 낫냐 하면 중국의 경제를 단순 생산하면서 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절대 변수에서 중국 경제 강점인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면 자, 지금 공장이라든가 도시에 있으면 농촌에서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니까 또 생산 인구가 감소하니까 농촌에서 좀 자금을 노동력을 좀 흡수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이것도 루이스 전환점에 맞아 있는 상태거든요. 농촌에서 더 이상 이렇게 도시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어, 절대 인구 줄어들어, 그리고 루이스 전환점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내지는 공업지대로 가는 인력도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본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술과 흡수돼서 선진국의 서방 기술이 서방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자, 외연적 성장 과정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토빙큐 레이셔가 1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자본이 전반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자본 투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가지고 서방의 자본을 흡수하지 못하면 중국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를 육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그러면 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보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미국의 절반 정도죠. 이건 공식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자본의 생산성 미국의 30% 수준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미국과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해서 절대 수준 효율성 측면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내부적으로도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솔로 모델에서 보면 외연적으로 양띠 경제에서 이게 막혀있을 때는 자, 인텐시브는 내연적 성장 과정에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연적 성장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증대하려면 뭐냐?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하려면 구조 개편이 있어야 되죠. 이 구조 개편은 기득권이 시진핑과 관련된 기득권이 세력들이 자기 손을 놔줘야죠. 근데 이걸 안 놓고 자꾸 양뛰기만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내수배양하는데 왜 4월 중순에 모 회장께서도 중국 주식을 밀라 하려는데 왜 중국 주식은 안 갈까? 물론 부분적으로 중국에서 주력하는 뭐 붉은 테크라든가 뭔가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이라든가 경제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마지막 결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개혁 못하고 내수 살리려고만 하면 예전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몇 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착률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 들어서 폴크만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이 경제 패권 여부와 관계없이 예. 미국의 학자들은 트럼프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로와 비슷한 경로를 가니까 일본과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정도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에 거품을 붕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에노가 BOJ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를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리를 다 내리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려서 잃어버린 시간,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엔저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라 한다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중국이 정책 여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자,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 겪는다면 질적인 측면이 악화되기 때문에 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잃어버린 10년이다 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 정책에서 나와야 되고 금융 완화가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는 구조 개혁이 나와야 중국이 살 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저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